서문영, 네가 어떻게? 회의실 안쪽 테이블엔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앞에 나타나! 대표님, 지금은 회사 일이 먼저. 회사 일?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내 자식 데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회사까지 이용하려고 온 거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프로젝트 파기다. 당장 나가!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와이프와 한 남성의 믿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주는 집 서재에서 프로젝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잔과 함께 두툼한 자료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년간 쌓아 올린 회사였습니다. 기술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시스템, 데이터 연동, 사용자 인터페이스. 태준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 프로젝트가 절실했어요. 네오큐브라는 10년차 기술 기업과 손잡고 완성형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해외 투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죠. 태주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프로젝트 팀장 윤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팀장, 네오큐브 쪽 사람들 몇몇 확실히 체크했지? 네, 대표님. 부사장부터 실무진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전화를 끊은 태주는 조수석에 놓인 참석자 명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죠. 명단을 훑어내리던 그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문영 부사장.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태주는 억지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회의 시작 1시간 전, 태주는 회의실이 있는 건물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태주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회색빛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엔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서문영.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문영도 태준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죠. 그때 문영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오큐브 명찰을 달고 있었죠. 남자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아들이었습니다. 강현우. 20년 전 겨우 5살이었던 아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정밀 직원들도 네오큐브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게 뒤섞여서 목을 타고 올라왔죠. 감히.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지금은 회사 일이. 회사 일?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내 자식 데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회사까지 이용하려고 온 거야? 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오해가. 닥쳐. 태준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였던 서류들이 흩날렸죠. 몇몇 직원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파기다. 당장 나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팀장 윤도혁이 급하게 달려와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회의는. 손 놔. 태준은 도혁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등은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문영이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회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문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성정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도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네오큐브 쪽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태성정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대표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봐. 네오큐브 사람들이랑 무슨 일 있었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죠. 태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작은 사무실에서 문영과 함께 도면을 그리던 날들,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절망감.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너무 커서 다른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회의실에 남겨진 문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2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죠. 눈을 감자 20년 전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작은 정밀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공간이었죠. 문영은 그곳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태주는 공장 안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깎고 다듬었습니다. 둘이 함께 만든 회사였죠. 저녁이면 문영이 공장으로 들어와
태준의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곤 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문영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엔 깨끗해야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곧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준이 퇴근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 장난감도 부엌에서 들려야 할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죠. 태준은 방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보, 현우야, 설이나? 대답이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문영과 아들 현우의 옷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 설인의 옷은 그대로 걸려 있었죠. 태준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맡겨져 있는데 혹시 백 따님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달려갔죠. 하지만 고아원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가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분이셨나 봅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어린 현우와 설인이 웃고 있었고 그 뒤로 태준과 문영이 서 있었어요. 태준은 사진 속 문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도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죠. 다른 업체 찾아. 도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네오큐브 말고는 대체할 업체가 없습니다. 당장 찾으라고 했어. 중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도혁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해외 투자사 시연 일정이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투자 포기하겠다는 거야? 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 생각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회사도 나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년을 버텨온 회사였습니다. 직원들도 수십 명이었죠. 하지만 지금 태준의 머릿속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배신감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준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 서랍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컵에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죠. 목구멍이 따갑게 타들어갔지만 그 정도론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현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끝나자 곧 문자가 왔죠. 아버지,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태준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그는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병이 점점 비어갔어요. 태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됐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왜 돌아온 거야?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태주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딸 설인이 나타났습니다. 고아원 복도를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이었죠. 태준이 뛰어가며 이름을 불렀지만 설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점점 멀어지는 딸의 모습. 태준은 꿈속에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문영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차가워진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현우가 옆방에서 나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못 잤구나. 현우가 말했습니다. 문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엄마는 원래 잠이 없잖니.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영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모든 진실을 모른 채 혼자 버텨왔으니까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 회사 일은 결국 현실이 답을 정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핏발선 눈, 푸석한 피부, 무너져 내린 표정. 20년 전 그날 이후로 이 얼굴로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버텨. 그냥 버티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태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술병을 비우고 있었어요. 도혁은 매일 아침 대표실 문을 두드렸지만 태준은 프로젝트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도 태준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각이었죠. 집에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회사에서 서류라도 들여다보는 게 나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낯익었어요.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현우였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운 채 서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어깨에 성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현우를 지나쳐 걸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태준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비켜. 아버지, 난 내 아버지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죠. 너희 엄마가 날 버렸을 때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비키라고. 태준은 현우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태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닙니다. 태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뭔데? 사랑해서 도망간 거야?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살리려고 떠난 겁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살리려고 도망쳐? 아들만 데리고.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 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죠.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제가 엄마 아빠는? 누나는? 물었을 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미안해, 미안해 하시면서 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배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협박받으신 거예요.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최병수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병수? 20년 전 투자 이야기를 들고 왔던 그 남자였죠. 문영이 거절한 뒤로 회사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와 저희 남매를 해치겠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그때 몰래 적어두었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하셨어요. 회사를 버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저희를 살리는 쪽으로요. 태주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문영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필체로 날짜와 협박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최병수, 오늘도 전화. 남편과 아이들 위협.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떠나야 한다. 미안하다, 태준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현우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누나는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그 일로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다 깨서 우시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20년이나 지났어. 왜 이제 와서? 어머니는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걸 빼앗은 게 됐으니까요. 딸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한테는 배신자가 됐고.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시 무너지는 걸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니까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는 뒤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현우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태주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죠. 미안하다고? 살리려고 떠났다고?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현우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대문 손잡이에 꽂아두었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현우 올림. 현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태주는 한참 뒤에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앉은 채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혁이 주차장을 지나가다 태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태준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도혁은 태준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어요. 도혁아. 네, 대표님. 네오큐브 쪽에 연락해봐. 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며 말을 이었어요. 조건부로 협업 재개한다고 전해. 정말이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도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급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영은 호텔방에서 도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사장님, 대표님께서 협업 재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문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 복잡한 표정이 됐습니다. 협업은 재개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냉기는 여전할 테니까요. 오후 태준은 직접 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문영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죠.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건부로 협업 재개한다. 조건부요? 그래, 조건이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나랑 마주치지 말고 모든 소통은 팀장 통해서 해. 전화기 너머로 문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태준은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문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틀 뒤 양사 실무진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태준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혁이 태성정밀 측 대표로 앉았습니다. 문영은 네오큐브 팀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죠. 현우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어색했습니다. 지난번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 설계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혁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죠. 현우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문영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현우가 놓친 부분을 짚어줄 때만 입을 열었죠. 이 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차 범위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혁은 그녀를 힐끗 쳐다봤어요. 20년 전 태성정밀이 작은 회사였을 때 이 사람이 실질적 대표였다는 걸 도혁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네오큐브 팀원들은 태성정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과 설비를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문영도 함께 갔어요. 공장 입구를 지나는 순간 문영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3층짜리 건물에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문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정밀 가공 라인이고요. 저쪽이 조립 구역입니다. 일행이 라인을 따라 이동할 때 나이 지긋한 직원 한 명이 문영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그때 그 사모님? 문영이 그쪽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20년 전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고참 직원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착각한 것 같네요. 문영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현우가 어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 걸었어요. 그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양사 팀원들은 회의실에 남아 야간 작업을 시작했어요. 프로토타입 설계를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회의실을 밝히고 있었죠. 태주는 대표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CCTV 모니터를 켜서 공장과 회의실을 번갈아 봤어요. 회의실 화면에 문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태주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문영에 집중하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태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어요. 도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중간 보고 올리러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도혁은 자료를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진행률 60%. 생각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네오큐브 쪽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상무님이 실무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태주는 자료를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서 부사장은 현장보다는 전략 쪽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핵심만 짚어주시는데 정확하십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설계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태성정밀 쪽은 생산성을 우선시했고 네오큐브 쪽은 기술 완성도를 강조했죠. 도혁과 현우가 1시간 넘게 논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직접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2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됐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문영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태준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도영 옆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시작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태준과 문영은 직접 대화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은 도혁과 현우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사장님 의견은 이렇습니다. 회의실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죠. 그런데 기술 논쟁이 깊어지자 태준과 문영이 자료를 놓고 동시에 같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설계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와 도혁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영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며 말했어요. 센서 배치를 이렇게 하면 온도 편차가 생긴다.
문영도 자료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에선 이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기술 논의는 술술 풀렸어요. 도혁과 현우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호흡은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어요. 대표님,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직원들 미래까지 과거의 벌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영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 도혁도 자료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문영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날 밤 태주는 다시 술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펴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문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양사 팀원들은 밤낮 없이 프로토타입 제작에 매달렸어요. 회의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커피 자판기는 하루에 2번씩 채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1차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검은색 금속 케이스 안에 정밀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현우가 마지막 볼트를 조이고 나서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끝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혁은 프로토타입을 들어 올리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문영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사흘 뒤 해외 투자사 실무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시연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 미팅룸이었어요. 태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죠. 수년 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연장에는 투자사 측 인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태준과 문영, 도혁과 현우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준과 문영은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앉았죠. 현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부품은 화면에 기술 사양과 성능 그래프가 떴습니다. 현우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투자사 측 인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작동시키자 센서들이 일제히 켜졌어요. 제어판에 초록불이 들어왔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능 테스트도 무리 없이 통과했죠. 도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도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폈어요. 하지만 투자사 측 수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성능 테스트도 통과했고 제작 품질도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수석은 프로토타입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이건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족해요.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문영도 수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석은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기능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걸 써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시장엔 이미 비슷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당신들 제품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현우는 자료를 다시 넘겨봤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차 시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찾아오십시오.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투자사 측 인원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악수를 나누고 그들이 나간 뒤 회의실에는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태주는 프로토타입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품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어요. 수년 년간 쌓아온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 말대로 뭔가 부족했죠. 뭘 놓친 거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온 팀원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도혁은 사무실에 앉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현우도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2차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도혁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외부 전문가였어요. 산업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도혁은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러봐. 이틀 뒤 서아린이 태성정미를 방문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열렸습니다. 태준, 도혁, 현우, 그리고 문영이 자리했어요. 하리는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프로토타입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제품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스위치를 켜고 끄며 작동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데이터도 꼼꼼히 읽었죠. 1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관찰만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할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팔짱을 낀 채 할인을 지켜봤습니다. 할인이 프로토타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제품엔 기능은 있는데 기억이 없네요. 도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할인은 프로토타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완벽한 기계입니다. 성능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죠.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기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자기 삶을 이해해주는 기술이에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편안하다고 믿게 만들고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 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턱을 쓸어내렸어요. 문영은 할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혁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기능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요. 할인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용자 시나리오, 감성 설계, 안전 인식 강화 방안. 구체적인 제안들이 펼쳐졌어요. 센서 배치도 바꿔야 하고 인터페이스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2주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우와 도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봅시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합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인이 문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맞닿았어요. 문영은 할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인도 문영을 잠깐 쳐다봤죠.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영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할인이 떠난 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혁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2주 안에 다시 만드는 건 해야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회의실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할인이 합류한 팀은 밤새 재설계 작업에 들어갔어요.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회의실을 밝혔습니다. 할인은 혼자 남아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팀원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재설계 작업에 매달렸어요. 할인의 제안대로 센서 배치를 바꾸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추가했고 사용 경험을 고려한 세밀한 조정도 수없이 반복했죠. 2차 시연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태주는 직접 공장으로 내려와 프로토타입을 살폈어요. 할인이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센서 반응 속도 정상, 온도 편차 허용 범위 내, 사용자 오류 방지 시스템 작동 확인.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2주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속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태준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스트라 브릿지 캐피털의 공동 CEO 캐서린 리가 직접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업계에서 냉철하고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투자건을 직접 검토하러 오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캐서린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똑바로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경호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시연장에는 이미 양사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정장 재킷 단추를 잠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영도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직접 대화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캐서린이 시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악수를 청했죠. 강태준입니다. 태성정밀 대표입니다. 캐서린 리. 그녀의 악수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캐서린은 문영과도 악수를 나눴어요. 문영이 이름을 말하려는데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문영 부사장님이시죠? 자료로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투자사 팀원 3명도 양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작하시죠. 캐서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현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번 피드백을 반영해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를 최우선으로. 화면에 새로운 설계안이 떴습니다. 캐서린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메모를 했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작동하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센서들이 반응했어요.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사용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시연을 보조했죠. 극한 환경에서 센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캐서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현우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오차 범위 0.3% 이내입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잘못된 조작을 했을 때는요,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 동작을 차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질문 공세가 계속됐어요. 도혁과 현우, 할인이 번갈아가며 대답했습니다. 태준도 몇 차례 직접 설명에 나섰죠. 이 부품은 지난 10수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내구성까지 고려한 겁니다. 태준의 설명에 캐서린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프로토타입을 직접 집어들고 살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각도를 바꿔가며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캐서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프로토타입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캐서린은 같이 온 회사 동료들과 작은 소리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캐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도혁은 주먹을 꽉 쥐었고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죠. 계약 조건은 법무팀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내일 오전에 논의하겠습니다. 캐서린은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캐서린의 악수는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날 저녁 투자 성공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텔 안한식당 개인실이었어요. 태준, 문영, 도혁, 현우, 할인, 그리고 캐서린까지 6명이 자리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태준이 잔을 들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깔려 있었어요. 태준과 문영은 테이블 양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캐서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출신입니다. 모두가 캐서린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죠. 5살 때였습니다. 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캐서린을 바라봤어요. 친부모가 왜 날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이 생각은 세상 모든 입양아라면 느끼는 공통된 생각이겠죠. 캐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그들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더군요. 물론 그들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요. 테이블 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캐서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차례 한국에 방문했었지만 한국에 오면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특히 두 분을 보니 캐서린이 태준과 문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문영의 와인잔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와인이 잔 밖으로 흘러나올 뻔했죠. 현우가 재빨리 어머니 잔을 받쳐줬어요. 혹시 어느 고아원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 은평구에 있던 작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사랑의 집?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딸을 맡겼던 고아원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영은 냅킨으로 입을 가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태준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문영을 쳐다봤어요. 문영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눈빛으로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현우는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스쳤죠. 혹시 캐서린이?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캐서린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문영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방 야경이 흘러갔지만 두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설마 캐서린이? 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영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야, 고아원 기록 찾아볼 수 있겠니? 엄마. 현우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캐서린이 누나일까요? 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구나. 전화를 끄는 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다시 들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나 관련 얘기예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오후 3시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은 창가 쪽에, 문영은 그 맞은편에, 현우는 중간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커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문영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펼쳐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서린이를 맡긴 고아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태준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랑의 집, 은평구 문영에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죠. 캐서린이 어제 말한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캐서린이 말한 곳과 같다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위치도 이름도.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누나라는 보장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서린이 맡긴 게 정확히 언제였어? 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1996년 3월 17일이에요. 서린이 나이는 5살이었어요.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캐서린이 입양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안 할게요. 그저 당신과 현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금방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는데 막상 아이 앞에 서려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식 지키지 못한 어미가 무슨 자격을 논하겠어요. 그게 내가 평생 짊어질 벌이겠죠. 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현우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캐서린이 정말 누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현우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부터 가보자. 세 사람은 곧바로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낡은 3층 건물이 있었어요.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20년 전 이곳에 맡겨진 아이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이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지 제발 찾아주십시오. 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실에 오래된 기록이 좀 있긴 합니다. 따라오세요. 지하 자료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낡은 파일 박스들이 선반에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여자가 1996년이라고 적힌 박스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천천히 보세요. 여자가 나가고 세 사람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문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있어요. 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입소 아동 기록 강설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소 날짜를 확인했죠. 1996년 3월 24일. 3월 24일? 태준이 고개를 들어 문영을 봤습니다. 당신 17일에 맡겼다고 했잖아. 문영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17일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현우가 다른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도 찾았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수정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날짜 옆에 수정액을 바른 자국이 있었고 그 위에 새로 쓴 날짜가 보였죠. 이거 조작된 겁니다. 현우가 서류를 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날짜를 지우고 다시 쓴 거예요. 태준은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후원자 명단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어요. 19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후원 내역이었습니다. 그 목록 중간쯤에서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최병수?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문영이 고개를 돌려 서류를 봤어요. 정말로 최병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죠. 이 자식이 여기까지. 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문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럼 우리 딸이 정말 캐서린일 수도. 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최병수가 기록을 조작했다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서서 아무도 차에 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어요. 문영은 깜짝 놀라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태준은 손을 떼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온기가 문영의 어깨에 남아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정말 서린이일까?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팀장, 뭐 하나 부탁 좀 하지. 최병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게. 최병수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가족사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찾아봐 주게. 미안하네. 이런 일 시켜서.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 일이 제 일이죠 뭐.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태준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문영을 봤어요. 문영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볼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고아원 건물을 문영이 돌아보며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이나, 내가 정말 거기 있었니? 그 물음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는 해외 입양 관련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사랑의 집, 미국 입양. 키워드를 바꿔가며 수십 개의 자료를 뒤졌죠. 도역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신문 기사 아카이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최병수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여러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연쇄부도 사건, 배우의 투자 브로커 의혹, 기술 탈취 혐의, 수사 무마로 종결. 도역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병수는 20년 전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였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지금은 정체를 숨긴 채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역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자료 찾았습니다. 최병수 관련해서요. 그래, 어떤 내용인가? 20년 전 중소기업 연쇄부도 사건 중심에 있던 자입니다. 기술 탈취, 협박, 사기. 온갖 범죄에 연루됐는데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갔더군요.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 그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자본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옛 거래처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최병수요? 그때 그 자식 때문에 망한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도 위험할 뻔했죠. 혹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소문으로는 이름을 바꿔서 여전히 그 짓거리를 한다던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자식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 현우는 캐서린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계약 관련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만남을 청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캐서린을 만난 현우는 커피를 주문하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캐서린은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 시도했죠. 하지만 기록이 너무 엉망이더군요. 어떤 점이 엉망이었습니까? 캐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입양 서류입니다. 제가 찾아본 거예요.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고아원 기록과 입양 절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수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지워지고 다시 쓴 부분, 이름 옆에 수정액을 바른 자국. 이것 봐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서류니까요. 현우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입양 날짜는 1996년 8월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 흔적을 보면 원래는 다른 날짜였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서류 복사해도 될까요? 캐서린이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20년 전 딸을 같은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캐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같은 고아원이라고요? 네.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혹시 저를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사하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태준과 문영을 다시 불렀어요. 세 사람은 도혁이 찾아온 자료와 캐서린의 입양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도혁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아원 후원자 명단에 최병수 이름이 있고 캐서린 씨 입양 서류에도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태주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이 자식이 입양 절차에까지 손을 댄 거야. 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캐서린이 정말 우리 딸일까요? 현우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최병수가 왜 캐서린을 해외로 보냈을까요? 그냥 여기 두는 게 더 통제하기 쉬웠을 텐데 그냥 돈벌이로 이용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영이 다른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위해 할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할인이 넌지시 물었어요. 부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문영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눈빛이 그래요. 잃어버린 사람 찾는 눈. 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친부모 찾아본 적 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결국 못 찾았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날 버린 사람들이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영은 할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미안해요. 괜히.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요. 문영은 할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그날 저녁 도혁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급히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제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뭔가? 최병수가 고아원 입양 절차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당시 고아원 직원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기록을 조작해줬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어디 있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남긴 메모가 있더군요. 거기 최병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시간 뒤 태준, 문영, 현우, 도혁이 다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집한 모든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확실합니다. 최병수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문영은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캐서린이 정말 우리 딸일까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오히려 이상한 게 더 많아요. 현우는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최병수가 기록을 조작했다면 캐서린만 조작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아이들 기록도.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자식,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캐서린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에서 만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방끈을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두 분도. 더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괴롭지 않게. 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검사는 즉시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프로젝트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할인이 갑자기 문영에게 물었어요. 부사장님, 잃어버린 따님. 이름이 뭐였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영은 할인을 쳐다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문영은 먼 곳을 보듯 흐릿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설인이었어요. 강설인.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설인. 예쁜 이름이네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할인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문영, 현우, 그리고 캐서린이 모인 자리. 도혁이 가져온 봉투를 태준이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문영은 숨을 참았어요.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태준이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캐서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네요. 문영이 캐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또 한 번 버려진 아이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도 기대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캐서린은 문영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한 결과예요. 현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누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우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을 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한 걸음씩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듯 무겁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흩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원본 기록, 최병수의 녹음 파일, USB, 신분 조작 증거. 제 본명은 강설인입니다. 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현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설인이라고요? 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최병수를 친부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태준이 할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전 평생 저를 버린 줄 알고 살았어요. 최병수가 제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매질을 견디며 당신들을 증오하며 버텼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우연히 그의 서재에서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가 빼돌려진 아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리는 서류 중 한 장을 문영이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 원본 입소 기록이었어요. 강설인 1996년 3월 17일 입소. 문영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문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할인을 올려다봤어요. 설인아, 정말 내 딸 설인이 맞니? 엄마가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문영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전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확인하러 왔어요. 절 버린 게 누군지.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문영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못 지킨 거야. 현우랑 너까지 다 위험해질까봐 잠시만. 아주 잠시만 맡기려던 게 20년이 됐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설인아.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태준 역시 할인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한 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내 고통을 20년 동안이나 몰라봐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렸어요. 할인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 현우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어요. 현우야. 할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손잡고 놀이터 데려가던 거. 할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억나 누나. 나 그네 밀어주다가 누나 무릎 다쳤던 거. 현우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할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죠. 미안해, 누나.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엄마 손잡고 가서 미안해.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가 할인을 껴안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은 차마 동생을 마주 앉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떨다가 마침내 현우의 등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문영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준이 문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걸음으로 할인에게 다가갔죠. 문영이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설인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영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할인은 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껴안지는 못했어요. 20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무서웠어. 매일 밤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 왜 이제야 알아본 거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아.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아, 내 딸. 천천히 해도 돼.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내 곁에만 있게 해줘. 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태준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최병수. 그 사람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진 전 강설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캐서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게 가슴 한쪽을 아프게 했죠. 조용히 눈물을 닦던 캐서린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줄게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할인이 캐서린을 쳐다봤습니다. 캐서린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할인이 캐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캐서린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익숙해요. 이런 거. 문영이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우리 딸이길 바랐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녀는 문영과 태준을 번갈아 봤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고 싶군요. 태준이 캐서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곁에 있어줘요. 제발.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 우리 가족이에요. 할인이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요. 캐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5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너무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5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앞에서,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 앞에서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이 모은 모든 증거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고아원 원본 기록, 최병수의 녹음 파일, 신분 조작 증거, 협박 내용이 담긴 문서들, 도혁이 추적한 자료와 문영의 20년 전 수첩까지 더해졌어요. 태준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의 범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넘기시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수는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음지에서 자본을 움직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병수였죠. 무슨 일이요? 최병수 씨, 기술 탈취 및 협박,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 신분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병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자 최병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법에 심판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엔 태준과 문영, 현우와 할인, 그리고 캐서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할인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회사 안 넘기면 당신 남편이고
애들이고 무사할 것 같아? 다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최병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 비열한 목소리에 문영은 떨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하리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았고 문영 역시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기록 조작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당시 돈을 받고 협조했던 직원의 메모, 후원자 명단, 수정된 입양 서류, 모든 것이 최병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병수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야. 나한테 원한 있는 놈들이 꾸민 거라고.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 최병수, 기술 탈취 미수, 협박, 기록 조작, 아동신분 은폐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최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주는 방청석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영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인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할인은 호송차로 향하던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병수가 비굴하게 입술을 달싹이며 그녀를 불렀죠. 할인아. 할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이름은 강설인입니다. 당신의 딸이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병수는 입을 열려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싹이 돋아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태성정밀과 네오큐브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해외 시장 진출에 닻을 올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주는 현우와 함께 공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온도 관리가 중요해. 0.5도만 차이 나도 불량이 나거든.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쳐다봤어요. 이곳,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아직 어색하지?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태준은 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천천히 하자꾸나. 우리에겐 이제 잃어버린 시간만큼의 내일이 있으니까. 같은 시각 문영과 하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어요. 주말엔 주로 뭐 하면서 지내니? 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보통 집에서 쉬어요. 그럼 이번 주말엔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을래? 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린도 작게 웃었어요. 아직은 서툴렀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어색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문영은 하린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캐서린은 한국 지사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개소식 날 태준과 문영, 현우와 하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하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캐서린은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이 낯설지 않네요. 문영이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저녁 먹어요. 우리 집에서. 정말요? 캐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잖아요. 캐서린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태준과 문영은 오래된 공장터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둘이 함께 일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문영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여기서 야근했었지. 맞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쳐다봤어요. 무엇을? 우리. 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문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이젠. 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문영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습니다. 20년 만에 접촉이었어요. 천천히 해봐요, 우리. 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공장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태준, 문영, 현우, 할인, 캐서린 5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지만 아무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현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문영은 눈가가 촉촉했고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만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하세요. 사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인이 현우를 쳐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캐서린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문영도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영이 태준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사진 속 5사람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표정도 있었고 눈가가 젖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손은 서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그 사진을 놓았어요. 20년 전 구겨서 버렸던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이구나.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인사를 하며 지나갔어요. 문영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퇴근하세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기로 했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우가 밥을 퍼고 할인이 반찬을 나눴어요. 캐서린은 처음 먹어보는 한국 집밥에 감탄했고 문영은 연신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흉터는 남았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용서라는 단단한 땅 위에서 다시 시작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다녀왔습니다. 누구의 입에선가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의 가면을 써야 했던 문영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끝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태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할인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올가맨 증오를 끊어내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한 그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서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 숨기지 않는 진실과 서로를 보듬는 용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온기가 사실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새삼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이해와 사랑의 볕이 환하게 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사연 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